공익제보자의 새 이름 호부사 그 네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장윤선이고요. 함께 하실 전경원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날이 올까?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 남은 건가요? 네,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저는 다음 녹화가 네. 이번 녹화는 그렇지만 네. 다음 녹화 네. 갈수록 네, 회를 거듭할수록 네. 점증되는 그렇습니다. 흥미와 네. 재미.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좋아요, 계속 구독하기.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공유하기. 그래서 주변에 많이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 공익제보 하시려고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혹시 잘못 나섰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될까봐 네. 굉장히 걱정하시거든요. 지금 아마 이 화면 하단에 호루라기 재단. 네. 호루라기 재단. 네. 잘 안 돼. 예, 호루라기 재단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요. SOS에 즉각 응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공익제보가 있을수록 사회가 더 맑고 그럼 투명해지지 않을까.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 맞다고만. 네. 아마 아십니까? 이 헤매는 분들 혹은 걱정 의심에 쌓인 분들은 호루라기 재단에 연락을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고요. 자세한 안내 절차 해드릴 겁니다. 네. 네 번째 순서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나요? 네. 오늘 네 번째 순서는 네. 우리 그 일반 기업들 문제를 좀 다뤄보고 있는데요. 네. 중소기업 그리고 또 KT에 근무하시는 우리 이해관 선생님 나오셔서 네. 국영기업에 또 관련된 이런 공익제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기업이 중소, 네. 영세, 네. 그리고 하청업체들을 향한 갑질.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벌써부터 좀 그러게요. 기대가 두렵습니다. 되고. 네. 예, 어느 정도나 끔찍할지 네. 걱정이 좀 되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정현명 다우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만 일광정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해관 전 KT 세노조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세 분 뵈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마다 늘 드리는 주문이 있습니다. 뜨거운 연대 인사. 지금 공익제보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을 향해서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현명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딱히 없는데 뭐 아무래도 밥줄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뭐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계속 이 관행이 반복되니까요. 제발 좀 같이 뭉치면 좀 더 큰 힘 되지 않을까. 네. 네. 뭉치면 큰 힘이 된다. 이런 네. 말씀 주셨습니다. 이재만 대표님 연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광정밀 주식회사 대표 이재만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한라그룹 산하 정몽 회장이 운영하는 만도기계의 협력업체로 30여 년을 납품업으로 종사를 하다가 2010년도에 만도로부터 어떤 갑질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어서 오늘 이런 방송에 출연을 하게 돼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사항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비장한 네. 각오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해관 위원장님. 예, 뭐 저는 가볍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KT 직원이고요. KT로부터 2번 해고돼서 지금은 3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째 KT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뭐 해고 기간은 한 15년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 해고됐던 이유는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외로 대한민국 사회가 잔인하지만 또 따뜻하게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으니까 망설이시는 분들 정의의 힘을 믿고 한번 용기를 내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5년간 해지기 해고 기간만 15년인데 밝고 맑고 명랑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것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직접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우테크도 그렇고 일광정밀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실제로 어떤 회사고 어떤 갑질을 겪으셨는지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명 대표부터 하실까요? 네. 저희 다우테크는 이제 공장 자동화 기술이라 그래서
그 하나의 공장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설비나 장비들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제 저희 주 고객사로는 LG화학, LG디스플레이, 그리고 그 1차 하청이었던 DA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이제 주로 납품하고 뭐 토탈 4건 정도 계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에 뭐 한 길게도 아니고 한 6개월 동안 당할 수 있는 온갖 갑질은 다 당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단가 후려치기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네들 예산 이거밖에 없으니 이렇게 좀 이 가격에 해줘라. 나중에 더 쳐줄 테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식당에 가면은 뭐 추가하면 빌지에다가 다시 작성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 맞는데 그 계약서 작업이 없이 사양 추가가 계속 여러 번 되면서 뭐 추가돼야 될 대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하다 안 돼서 돈을 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돈이 필요하다. 네. 중도금이라도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사양이 워낙 많이 바뀌고 설계가 많이 변경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감안을 안 한 상태로 오로지 저희 탓만 하면서 이제 조립을 이제 DA테크놀로지 본사 공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공장에서 내쫓기까지 하더라고요. 출입을 막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법리적으로 부당 위탁 취소라는 점으로 이제 공정위에다 제소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정위 절차를 밟은 지 한 1년 정도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하자이행 보증보험, 뭐 계약이행 보증보험 이런 걸로 저희에게 그 계약금의 10%를 배상하라는 그런 보복행위까지 종합선물 세트로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렇군요. 중입니다.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LG화학, 네. 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DA테크놀로지 세 개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 세 기업의 하청업체인 예. 것이죠.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재하청이죠. 그러니까 LG디스플레이, LG화학이 DA테크놀로지에 주고, 네. DA테크놀로지가 또 우리 그 다우테코에 네, 다우테코에 주고, 네네. 그러니까 하청의 재하청. 네네. 이런 그 기업인 건데 그러면은 주로는 원하청은 만날 일도 없으셨겠어요? 뭐 대부분 원청은? 거의 그렇고요. 네. 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는 다우테코 대표인데 네. LG나 이런 원청의 회사를 미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저는 DA테크놀로지 직원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해요. 명함도 그렇게 실제로 파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본인 애들의 뭐 기술인 것 마냥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마치 이게 DA테크놀로지의 기술인 것처럼 그렇죠. 포장한다는 뭐 건가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LG나 뭐 이런 대기업 쪽에서 일을 줄 때 네. 재하도급을 주지 못하게끔 하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재하청을 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유통 과정에서 자기네들 뭐 퍼센테이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좀 떼먹고 또 단가를 후려치기 해서 이제 재하청을 이윤을 더 주는 남기려고 거죠. 하는.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LG화학, LG디스플레이가 원청이고, 그 다음에 DA테크놀로지가 하청이고, 다우테코는 재하청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일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었고, 네. 어느 정도의 단가 후려치기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으신 겁니까? 뭐 토탈 말씀드리면은 총 4건 중에 한 건이 지금 제일 금액이 큰데요. 네. 지금 정확하게 계약서에 사인돼 있는 거는 11억 5천에 대한 그 장비였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청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일부분이고 네. 주로 이제 DA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2차 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중에
그 11억 5천에 대한 그 기계 원청은 이제 중국에 있는 대기업인데 그쪽에서 이제 DA 테크놀로지가 라인을 통째로 수주를 해오면 그 중에 1번 라인은 뭐 다우테코, 뭐 2번 라인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너네 이거 해, 너네 이거 해. 약간 그 결정을 이런 식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DA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원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2차 전지를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DA 테크놀로지가 지금 서류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 DA 테크놀로지의 주요 임원진들이 저희 회사 주주로 있거든요. 제가 23%로 지금 다우테코의 대표이사로는 있는데 네. 나머지 77%는 DA 테크놀로지의 주요 임직원들, 사장부터 시작해서 사장, 뭐 부사장,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인수합병 절차를 좀 밟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회사 대 자회사 개념인데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죽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럼 처음에 DA 테크놀로지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 다우테코가 태어나게 된 건가요? 이제 뭐 보시다시피 제가 나이도 어린데 네. 좀 의아하실 텐데요. 대표님 그러게요. 하시기엔 좀 젊으신 제가 느낌이 올해 듭니다. 27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자동화 기계 설비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네. 아버지도 이제 LG 쪽 갑질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 아버지께서 나셔가지고 다우테코 대표입니까? 아니면 DA 테크놀로지 직원이셨습니까? 다우테크의 대표셨어요. 다우테크. 예.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뭐 계승하자는 뭐 의미로 다우테코로 저희 아버지의 재기를 도우려고 네. 네. 예, 군대 전역하자마자 예. 예, 제 앞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예,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원래 DA 테크놀로지의 사장 박명관 사장이라는 사람이랑 네. 저희 아버지와 이제 알고 지내던 분이었는데 뭐 박명관 사장도 저희 아버지의 그 경험과 그리고 LG 협력사 뭐 회장 모임 회장까지도 하셨던 분이시니까 뭐 그걸 인정한다 어쩐다 하면서 횟집에 앉아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뭐 글로맥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장을 내 중학교 동창 은행 출신한테 맡기니 잘 안 돌아가더라. 사장님께서 오셔서 같이 키워보고 우리가 일거리가 지금 넘쳐나니까 같이 나눠서 매출을 꾸준히 올리면 아버님께서 무슨 기술자신가요? 엔지니어시죠. 예. 엔지니어. 뭐 20년 동안 이 일을 하셨고 네. 뭐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컸고 네. 그 아버님은 그럼 원래 어떤 회사에서 일하시던 엔지니어셨던 거죠? 원래 이제 그 공장 자동화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인건비 줄이려고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전문 용어로 이제 컨베어라고 그러는데 네. 뭐 이동 장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IMF 때 개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뭐 20년 동안 뭐 LG랑 이제 우호적인 관계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수틀린다고 토사구팽을 당해서 뭐 대물림 당한 거죠. 갑질 대물림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와 있는 거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네요.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복잡한 회사의 지분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다우테크를 운영하던 아버님께서 네. 다우테코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물려주신 거예요. 회사를. 그죠? 뭐 그런 셈인 거죠. 그런 셈이죠. 예. 그런데 이 다우테크든 다우테코든 이 회사는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고 지금 11억 5천만 원의 장비를 가지고 DA 테크놀로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배상을 안 해주고 있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예컨대 어떻게 예컨대 뭐 단가 후려치기 뭐 피해가 있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피해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좋을 것 그걸 같아요. 빠뜨려 먹었는데 예. 그 11억 5천이라는 그 금액이 결정된 게 처음에 저희가 견적을 제시했을 때는 그 장비가
32억짜리였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32억이 있어야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DA 쪽에 견적을 제출했는데 뭐 계속 좀 더 내고를 해달라. 조금만 더 해달라. 어차피 우리 모회사 자회사 아니냐. 뭐 다음번에 단가를 조금 더 쳐주겠다. 네. 그런 식으로 깎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한다는 얘기가 자기네 예산이 11억 5천밖에 없다 그래서 뭐 설마 이제 뭐 11억 5천 안 그래도 이 헐값의 수주를 받았는데 그건 주겠지. 네 주겠지. 뭐 지분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된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네. 근데 어찌됐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단가가 많이 내려갔고 근데 그 11억 5천 그 헐값으로도 이제 진행을 하려는 와중에 네. 사양 추가가 되고 설계가 변경이 되고 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 톱니 하나 바꾸려고 나머지 여러 개를 많이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미 만들어 놨던 거를 또 바꾸게 되면 돈이 비용이 또 더 배로 들죠. 예. 들어가는데 그런 시행착오 비용도 전혀 계산도 안 해주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11억 5천에 대한 대금의 딱 절반, 그러니까 계약금과 중도금의 절반 그것만 준 상태로 지금 계속 완전히 기계는 후려치기. 가져갔어요. 지금 원청인 중국의 공장에 가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답니다. 이건 후려치기도 엄청난 후려치기인데요. 자, 그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지분 구조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23%는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고 77%는 DA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사실상 그러게요. 그 뭐 77%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우 테크놀로지가 77%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우 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확히는 임직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77%도 다 쪼개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대표님이신가요? 서류상으로 엄밀히 따지면 최대 주주는 정영태 부사장이라고 DA 테크놀로지 부사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30%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내막에는 뭐 20%가 정영태가 가지고 있고 네. 정영태도 아니고 뭐 그 또 피해 입으신 분인데 DA 테크놀로지에 피해 입으신 분인데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자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20%는 이제 10%가 정영태 부사장이 가지고 있고. 네, 굉장히 복잡한 지분 구조인데 자, 그러면 이 DA 테크놀로지하고 같은 왜냐면 이제 다 같은 지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주주로서 이 회사를 경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DA 테크놀로지가 우리 회사니까 내가 마음대로 경영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만약에 그걸 주장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네. 이 과정 속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이런 헐값 일거리를 던져주고 네. 너네 알아서 해라. 뭐 기술적으로 도움이라고 해봤자 참고 도면 정도? 뭐 근데 처음부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 네. 그리고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 뭐 요만한 것 때문에 다른 톱니바퀴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바꿔야 돼서 더 많은 비용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이거 파기하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저희 회사가 없어지죠. 그 돈이 걸려 있고 네. 그 11억 5천짜리를 꾸역꾸역 만들려고 저희의 하청업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다우테코의 하청업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준 게 아니라 네. 저희도 이제 그 기계는 네. 가공품이나 알루미늄 가공품이나 뭐 수제 파이프 네네.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들 수는 자재를 또 없잖아요. 사와야 자재들. 되니까. 그리고 뭐 인건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통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저희도 그런 네. 식으로 외상거래도 하고 이런 대금이 계속 물려있기 때문에 꾸역꾸역 할 수밖에 없던 입장이기는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제일 큰 계약건인데 그게 망가져버리면 네. 또 잘 해보자고 이렇게 합병까지 했는데 뭐 을 입장에서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식을 좀 초월하는 예. 게 아까 이제 얘기할 때 보면은 그 3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요소인데 그걸 11억 5천만 원의 계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엄청난 피해를 그럼 감수하라는 얘긴데 그렇죠. 예. 현장에서 그런 계약이 일상적인가요? 뭐 LG를 예로 들면은 LG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추가 사양이 생긴다 아니면 추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주긴 주되 20%를 무조건 깎아야 된다. 그 내고 규정이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랍니다. 어떤 근거 없이. 근거는요? 뭐 비싸다라고 하는데 뭐 갑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입찰을 거쳐서 이제 일을 준 관계인데 네. 싸니까 일을 맡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그 기구가 나올 거를 이렇게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핸드폰 거치대,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거치대가 있고 10만 원짜리 거치대가 있다고 치면 네. 입찰 과정은 무조건 싼 그런 10,000원짜리 거치대를 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주문해 놓고 그러니까 핸드폰만 거치대면 문제 없는 건데 10만 원짜리 거치대의 기능을 요구를 하는 거죠. 핸드폰 갖다만 대면 자동으로 여물어지고 무선 충전까지 되고 그런 식으로 바라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똑같잖아요. 뭘 해놓고 나면 뭔가 조금 아쉽고 근데 그런 거를 하청업체 등골 뽑아 먹으면서 그걸 배채우려고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은 그냥 무너지기 일쑤고 뭐 하청업체들은 워낙 넘쳐나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너네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뭐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그야말로 갑질이네요. 네, 뭐할 그러네요. 말이 그 지금 제기하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원청인 LG 디스플레이나 어디죠? LG 화학에서는 어떤 이거 문제 제기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재밌는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제가 LG 쪽에 들어가서 가끔가다 일을 하게 되면 네.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경우에 그 소변기 앞에 문구가 하나 있어요.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님이 하셨던 네. 말씀이 써져 뭐라고 쓰여 있는데 있나요? 정도 경영을 하라고 이제 불공정 거래를 없애자 약간 이런 뉘앙스의 문구가 있는데 네. 뭐 직원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니까 네, 뭐 워낙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하도 이제 위에서 뭐 하청업체 갈궈서 좀 깎아라 뭐 해라 이거 조금 더하게 시켜라 이러니까 뭐 말단 직원분들은 뭐 찡그리면서 이렇게 쓴소리 하겠지만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뭐 소문에 의하면 뭐 갑질 매뉴얼도 있다고 얘기도 하고 뭐 서면으로 받아본 적은 없지만 워낙 저희 이런 업계 분들은 뭐 그런 대기업들 얘기하면 혀부터 차니까요. 하여튼 충격적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뭐 LG 화학이라든가 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DA 테크놀로지의 입장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반론하시겠다면 기회를 드릴 테니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른 사연도 좀 여쭤볼게요. 이재만 대표께서는 일광정밀 대표신데요. 네네. 이번에 직접 국감 증인으로도 출석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일광정밀의 네. 사례가 어떤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현대자동차 모기업인 한라그룹 산하 만도기계에 자동차 브레이크를 만드는 브레이크 부품을 만드는 외주 협력업체였었습니다.
근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도에 갑질을 당했고 갑질당한 그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를 했는데 네. 공정위에 갑질을 당했고 뭐 이 두 가지 사례가 되겠는데요.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 두 가지 그 피해를 당했는데요. 갑질을 당했는데 그 2010년도 만도 기계가 저희들이 생산하는 아이템을 가져가기까지 저희는 30여 년을 만도 기계를 위해서 종사를 한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요즘 그런 게 다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부터 이 대기업들은요 해마다 단가 인하를 합니다. 단가 인하. 코스트 다운을 하죠. 네. 그럼 그 코스트 다운을 안 하면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 대화 자체가 잘 안 되니까요. 네. 그 해마다 단가가 깎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 저희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갈론박같이 팔아넣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담보를 은행에다 제공을 해서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활용을 하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해도 워낙 이 단가가 싸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할수록 적자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2010년도에는 제가 결단을 냈어요. 원가 계산을 쭉 뽑아가지고 네. 만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스트가 낮아서 안 되겠으니까 돈은 안 벌어도 좋으니까 직원들하고 현상 유지만 되게 가격이라도 현실화를 시켜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했죠. 네. 그랬더니 만도는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적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또 제가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 우리가 올려달라는 가격의 현실화를 시켜주든지 네. 아니면 만도가 와서 이 제품을 회수를 해가든지 선택은 만도가 하셔라. 네. 이렇게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품을 회수를 해가겠다는 거죠.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우리 회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네. 자, 제품 회수를 해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품 회수를 해가되 당신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설비 투자한 장비 네. 그 다음에 120여 가지의 지금까지 거래한다는 차원으로 120여 가지의 미계산된 개발비 네. 제품을 용기에 담아서 만두 기계로 납품하는 운송용 파레트비 네.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할 때에 검사하는 검사 장비가 만도기계 제품을 생산하다 남은 각종 소재 이걸 다 회수를 해 가셔라. 네. 그 비용을 내고 가져가라.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제품을 회수를 하러 나온 팀에서 하는 말이 네. 오늘은 제품만 가져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만도에 납품을 하다가 재고로 남아있는 완제품들이 있었죠. 네. 요거는 당장에 만도가 라인에 필요한 제품들이죠. 이 제품을 안 가져가면 라인이 스톱이 돼버리니까. 그럼 좋다. 제품부터 그럼 회수를 가겠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이것은 내가 얘기한 파레트비고 장비는 어떻게 할 거냐. 개발비하고. 이거는 내일 모레 다시 나와서 협상을 하자. 예. 요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믿었는데 네. 제품만 가져가고 그 이후부터서는 발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죠. 전화하실 거 아닙니까? 하죠. 안 받습니까?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제품만 가져가고 네. 나머지 이제 뭐 개발비라든가 장비가라든가 이런 거 다 회수를 안 해가니까 고스란히 이제는 적자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두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예. 제소를 하게 되는데 접수를 받은 공정위는 우리 회사에 현장 방문 조사 한 번 없이 공정위가요? 공정위가 현장 방문 조사 한 번 없이 만도와의 대질 신분 한 번 없이 일정 기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A4 용지 하나에 답변서라고 온 게 무혐의 심의 종료 이런 답변이 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셨겠어요. 황당하죠. 예.
그럼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검찰에 고소를 할 겁니까? 경찰에 고소를 할 겁니까? 그래도 경제검찰인 공정위에다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고민 끝에 이걸 2차에 또 걸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신고를 하게 됐는데 좀 더 어떤 좋은 뉴스가 있을까 하고 기다렸지만 또 몇 달 후에 일정 기간 후에 또 공정위로부터 공문이 오기를 만도는 잘못된 게 없다. 심의 종료 무혐의다 하고 또 이런 게 옵니다. 공정위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갔죠. 그 담당 사무관이 됐던 관계자가 예. 얘기를 다 듣고 메모도 하고 자료도 받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무혐의 종료 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세 번째 신고를 또 했죠. 그랬더니 그때는 대단한 분이 우리 조사를 맡게 된 거예요. 대단한 분. 대단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 하여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네. 1차, 2차 조사 사항을 들여다보고 네. 이 조사는 잘못됐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조사를 맡은 그분께서 네. 우리 회사를 오겠다고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네. 조사하러 오겠다. 현장 실사를 하겠다. 현장 실사를 하러 오겠다.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공정위 내부에서도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조사 이견이 있었네요. 이 조사하지 마라. 이 회사 조사하지 말아라. 라는 의견과 아니다 조사해야 아니다. 된다. 1차, 2차 조사 이거 잘못됐다. 네. 난 조사하겠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대단한 개발비, 장비가, 파레트비, 장비 손실비 이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정에서 그럼 다 하지 말고 예. 단가 손실비 이거 하나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재안을 낸 건가요? 그렇죠. 공정위 자체가. 예. 공정위끼리. 조사 와서 그런 입장을 낸 겁니까? 아니 공정위 아니면- 안에서 그런 협상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업체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렇죠. 그 이제 이 조사관이 대단한 공정이네요. 예, 네. 이 조사관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무선으로 연락이 왔어요. 네. 내가 당신 회사의 조사관이 됐다. 며칠부로 당신 회사를 확인을 하고자 하니까 내가 며칠 날 나가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통신이 오고 갑니다. 네. 그래서 며칠 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기다렸죠. 네. 그랬더니 이 조사관은 현장 확인도 다 하고 눈으로 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만도와의 거래 관계 서류를 다 달라고 합니다. 다 확인을 하고. 네. 그러니까 한 짐을 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공정위로 들어갔었어요. 네. 그 이후에도 이분은 추가 서류로 계속 요구를 합니다. 또 어떤 서류가 있냐, 또 이런 서류도 있나, 저런 서류도 있냐,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네. 있는 것마다 다 제가 제출을 다 했죠. 네. 제출을 하고 나니까 전직 조사관께서는 네. 이상협 조사관이십니다. 철저한 조사를 하신 분이. 네. 이분이 상정 보고서를 올리고, 네.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났어요? 공정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상정 보고서를 올렸죠. 네. 올렸는데 그 보고서에는 이거는 만도가 잘못됐고 일강이 상당한 피해를 본 그런 경이다 네. 하는 조사 내용을 상정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타 부서로 전보가 되고 네. 후임 조사관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 후임 조사관이 이 조사를 또 무혐의 심의 종료를 시켜버렸어요. 그 보고서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음에도. 이럴 수도 올라갔음에도. 근데 그 후임 조사관이 누구냐면은 김세겸 조사관, 네. 그 다음에 박재현 과장, 네. 김재신 국장 조사 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전임 조사관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올려서 이미 상정까지 되어 있는데 예. 이거를 다시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쭈셨을 거 아니에요. 공정위에. 무혐의 그 답변이 뭐냐 하면은요. 네. 그냥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무혐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상엽 조사관이 해놓은 조사했던 조사 내용은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조사를 받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로 4, 5일씩 가까운 이런 병가도 내고 그냥 집에 들어눕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상엽 조사관. 이상한 조사관이.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네. 임기 약 3년을 남겨놓고 정년 퇴직을 사표를 던져버립니다. 명퇴를 하신 거예요. 멘트 이런 조직에 못 있겠다. 예?
일광정밀 조사하시다가 스스로 경제검찰의 옷을 벗어버린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삼성이고 어디고 자기가 맡은 조사는 네. 석 달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굳이 만도는 이런 악질적이냐. 뭐 법적인 근거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네. 어떤 커넥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옷을 벗고 나갔고 네. 이제 후임은 무혐의 처분을 또 후임이 하고. 무혐의 처분을 그럼 했고. 자 3세판이 다 무혐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네. 이상엽 전직 조사관이 네. 신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언제요? 퇴임 이후에, 퇴임 이후에 퇴임 이전에 이 일광정밀을 들여다봐라 예. 라고 김상조 위원장에게 이 조사는 잘못된 조사다. 왜 무혐의 처리를 또 시키느냐. 네. 예? 네.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네. 그 메일의 답변은 현 김상조 위원장도 하질 않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장이요? 김상조 지금 현재 지금 현 공정위원장. 공정위원장. 그분 재벌개혁 운동 오랫동안 하셨던데. 그래서 그 부분을 예.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제가 하도 이제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의 언론사를 방문을 해서 네. 이러한 부도덕한 이 갑질의 사례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걸 막 보도를 했죠, 언론사에서. 네. 그랬더니 만도 팀들이 언론사를 찾아다닙니다. 이제 보도를 좀 하지 말아달라고. 예? 그래서 기사가 안 나왔습니까? 나갔죠. 나간 데도 있고 안 나간 데도 안 있습니까? 나간 데도 있죠. 예. 그랬더니 나간 데 신문사는 네. 우리를 찾아오지 말고 가서 상생을 해라. 상생을 해라. 누구랑 상생을 해요? 저하고 상생을 하라는 거죠. 아 만도랑. 만도랑 언론사에서 그렇게 중재를 했다 이 말씀. 중재를 그렇게 해준 아니 거예요. 언론사가 왜 중재를 합니까? 저는 오늘 새로운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도를 막으려고 우리를 찾아오지 말고 네. 보도가 안 나오게 하려면 네. 상대 그 피해 업체를 찾아가서 상생을 하라는 거죠. 맞는 얘기죠. 만도에게 언론사가 할 수 있는. 저 우리 대표님께 한 게 아니라 언론사가 만도에 언론사가 만도에게. 만도에서 이제 찾아가서 그럴 수 괴롭히니까. 있죠. 예, 네, 예, 그럴 수 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는 또 답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당당하면 네. 우리 일광정밀을 고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대접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장님께서 이제 그 이후로 또 많이 피해를 봤을 것 같은데 그 업체에서는 또 만도에서는 다른 불이익은 주지 않았나요? 않죠. 왜냐하면 네.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뻔하다 보니까 저도 만도기의 내부의 목소리를 외부에서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들리는 얘기는 일광정밀 이재만 사장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다는 거죠. 자꾸 이재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재기를 하고 이 기법을 안 하니까 내가 떨어지질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다른 하청업체들은 이렇게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먹튀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싹 기계를 가져가고 연락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일종의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기 의혹도 있을 수 절도죠, 있는데. 절도.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런 않습니까?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다른 기업들은 우리가 이렇게 막 하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이재만 사장님은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고. 예. 근데 10번 찍어도 절대로 안 넘어가는 분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몽원 회장이라는 분이 네. 어떤 분이냐면은 지나간 IMF 당시 방만 경영으로 한라그룹이 완전 소멸위기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적 자금 4조 5천억이 지원이 됩니다. 정부로부터. 그거는 국민 혈세죠. 그렇죠. 그 국민 혈세 4조 5천억으로 만도기계가 소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상생의 관계를 앞장을 서야 될 기업가가 이런 갑질을 한다는 거죠. 자, 대표님. 이번에 그 국감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고발을 하셨을 텐데요. 자, 아까 제가 궁금한 게 김상조 위원장이 이 메일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제 메일을 보내시고 지금 계속 답변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메일을 보낸 거는 이상엽 조사관이 작년에 보냈는데요. 작년에 보냈는데 아직도 답이 안 오는 혹시 그분이 못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감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김상조 위원장이 아,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국감에서? 예, 예. 국감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은 네. 온 거는 확인을 했는데 이메일 받긴 했다. 밑에 애들 보고 살펴보라 그랬다. 아, 부하 직원들에게. 예, 요게 답변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그게 답변. 끝입니까? 예? 그게 그게 끝이죠. 국감장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감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 성일종 그 자한당 의원께서 네. 저를 갖다가 참고인으로 추천을 했어가지고 요번 15일 날 그 정무위 국감에 가서 네. 김상조 위원장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지금의 공정위는 네. 없어지는 게 낫다. 해패내라. 차라리 해패내버려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경제검찰이 그 역할을 공정하게 잘 못할 거면 그렇습니다. 차라리 없어지는 없어지는 게 게 낫다. 라고 너무 화가 나니까. 예,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또 거예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이 세상의 대개의 모든 갑질은 공정위 때문에 가능했다. 공정위 때문에 가능했다. 공정위가 공정위법으로만 조사를 했어도 이런 갑질은 발생되질 않았다. 생기질 않았다. 심판이 제 역할을 못한 거죠. 못한 거죠. 이 나라 갑질은 전적으로 공정위에 100%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앞서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들이 줄줄이 구속이 됩니까? 그거는 전부 하도급을 위하는 공정위가 돼야 되고 공정한 법을 가진 경제 검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네. 사익을 추구했죠. 그러니까 다 행무소로 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인데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이상엽 조사관하고 네. 또 저하고 예. 또 우리 그 민생연대 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예. 이성근 대표라고 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17일 날 지난 17일 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네. 공정거래 회복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식을 했죠. 네. 그래서 이 공정거래 회복 국민운동본부는 첫째 발족된 취지가 뭐냐면은 현 공정위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네. 그 발족식을 했고요. 뭐 여러분들 그 만도 측으로부터는 아직도 납득할 만한 설명과 혹은 사과와 그 다음에 배상과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는.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죠. 그럼 지금 회사는 어떤 상태입니까? 저희들요? 회사. 예. 저희들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만두하고 거래가 단절이 되었고 네. 그 직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다 해고당했죠. 약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60명이었습니다. 직원들 전부 길거리로 다 내몰렸죠. 정말 심각한 예, 문제네요. 그리고 저희 일광정밀은 2017년도 작년도 12월 말에 네. 뭐 매출도 없고 해서 일단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휴, 그 30년 넘게 가꾼 기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청춘을 바친 회사인데. 회사죠. 인생을 예. 다 바치는 근데 그게 그렇게 됐는데요. 예. 이 만도기계 정몽원 회장은 보면 이 사람 그 하도급한테 하는 행위를 보면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공적 자금 4조 5천억으로 살아난 회사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력관계 공생에 앞장을 서야 될 인물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물건만 가져가고 하도급 업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내몰라하고 팽개쳐버려요. 매우 심각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일광정밀 얘기를 들었는데 다우테코도 정 대표님 네. 공정위로부터 비슷한 일종의 공정위 갑질을 좀 당한 게 있으십니까? 웬만하면 저도 공정위 심기를 건들고 싶진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공정위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조사관이 나 일하고 있는데 왜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나 라는 것도 사실 걱정은 되죠. 그런데 지금 서울 사무소만 해도 일이 너무 많다고
자기네들 인력이 조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 사건 해결에 있어서 뭐 미비한 점이 많고 이렇게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회사도 오늘 내일 하던 와중에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요. 네. 변호사를 왜 고용했냐면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정위에다 신고 처음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이런 행위들을 당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리 있게 얘기를 해야 공정위 그 조사관이 잘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한테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하도급법에 있어서 전문가인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법리적으로 검토까지 다 마친 서면을 다시 제출하게 됐거든요. 공정위에. 예.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공정위 법리 검토까지 다 해서 낸 서류가 지금 1년째 답이 없어요? 네. 잠자고 답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딴에는 그거예요. 밥상 다 차려줬고 네. 이제 떠 드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반찬들이 있구나 그럼 요거 먹으면 되겠다 라고 떠 드시면 되는데 왜 그거를 1년 동안 그거를 못 하시고 계시는지 물론 뭐 저도 그 조사관님 뭐 관심이 있어서 좀 네. 파악을 좀 해봐서 뭐 잘 알지만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반년 전에 조사관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네. 조사를 한참 하고 있다가 심지어 그분은 사무관님이었는데 예. 맨날 이제 언제 해결될까요? 저희 진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 다음 주 정도에 DA 테크놀로지에 뭐 대면 서류나 뭐 이런 서류를 좀 주고 받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제 역량 부족으로 제 밑에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할 테니까 네. 조금 그러면 더 빠른 처리가 될 거다. 그래서 그랬는데 인수인계만 한 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위의 심각한 문제점을 두 분께서 다 경험을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고발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해관 위원장님, 네. 대기업. 네. KT는 큰 회사입니다. 네. 자, 저기 그 옆에 하청업체 이 사장님들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 성찰의 시간입니다. 예, 노조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네. KT가 하는 일종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갑질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럼요.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두 분이 이제 겪으신 어마어마한 이런 피해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갑질이라는 게 대기업이 원하청 관계에서의 갑질이라는 건 아주 꼼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사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게 다 언론에 나왔고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일인데 우리가 가전제품 많이 사러 가는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죠? 네. 예, 가전제품 많이 사러 다니는 하이마트에서 이제 삼중갑질 사건이라고 그 하이마트가 아시다시피 이제 가전제품 뭐 이런 거 다 팔잖아요. 네. 근데 다른 가전제품은 뭐 냉장고고 TV고 사다가 꽂으면 쓸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통신사에 가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신사에 가입할 때 뭐 요금제도 복잡하고 어려워요. 할인도 되게 많고 이렇게 되니까 네. 하이마트 직원들이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통신사한테 파견 와서 여기서 이제 그걸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통신사에서도 통신사 정규직들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네. 하청업체한테 니들이 나가서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 하청업체 직원은 나와서 자기가 하이마트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거의 뭐 최저임금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실적금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팔아야 이제 뭐 실적금으로 받는 이런 임금 체계인데 문제는 일은 그 사람 혼자 하는데 실적은 원청에서들 자기들한테 실적을 넘겨달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면 바보같이 그렇게 넘겨주냐 이렇게 하기 쉬운데 예를 들면 어느 매장이 좀 잘 팔리는 매장에 있어야 저라도 좀 성과급을 챙겨갈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에 있고 싶은데 만일 그런 실적 상납을 안 하면
그 하이마트 직원이 얘 문제 있으니까 딴 데로 보내라. 그럼 보냅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거는 이제 KTCS라는 KT의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서 하지만 그 자회사라는 건 뭐 그야말로 인력 파견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아무 힘도 없죠. 원청인 KT나 그 하이마트에서 네. 이 직원 문제 있으니까 고객하고 자꾸만 트러블을 발생시킨다. 딴 데로 보내라. 예.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상납을 합니다. 정말 이게 피눈물 나는 얘기죠. 상납을요? 실적을 상납하는 거예요. 내가 팔았는데 저 사람이 원청 직원이 판 것처럼 해놓는 거죠. 세상에. 네,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금조차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생활 깊숙이 파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3년, 4년 재수, 3수, 4수를 해서도 난 대기업 갈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난 정말 아주 영업을 잘해서 내가 실적 올릴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봐야 상납을 해야 되는 이런 게 현실이다. 너무 심각합니다. 예. 네, 다음에 또 하나 물론 이제 두 분 사장님들이 겪은 회사가 정말 폐업한 거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걸지 모르지만 훨씬 더 이렇게 생활 밀착형 갑질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콜센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콜센터 네. 대부분 통신사의 콜센터들은 역시 이제 하청업체가 여러 하청업체한테 나뉘어서 운영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불만이 있어갖고 콜센터에 전화를 걸려가야 거기서 받는 분들은 대부분이 요금 감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내가 청구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한 걸로 해서 요금이 과다 청구돼갖고 전화 걸려 갔는데 네. 그 정작 나랑 통화하는 사람은 요금을 감액해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막 신랑이 하다가 대부분 흐지부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까칠한 여기 이제 두 분 사장님들처럼 이런 고객들이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 이제 대형 민원을 제기하죠. 네. 예, 그럼 이제 거꾸로 내려온다 그러죠. 그거를 대기업들은. 그럼 대기업들은 자기들은 무결점 서비스를 한다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하청업체가 띨띨하게 조직 관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떠넘기죠. 책임 전가를 또 책임 전가를 하죠. 그러면 하청업체는 그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최저임금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직원이 잘못한 걸로 만들어 가야 자기들도 연말 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안 받아야 다음 해에도 또 연장이 되잖아요. 네. 이분들도 지금 정말 그런 거에 코 걸려갖고 계속 하청 닦고 어쩔 수 없이 깎아주다가 그렇죠. 이제 정말 회사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 하청업체는 그거를 누구한테 떠넘겨야 되냐면 그 콜을 처리한 콜센터 상담원한테 또 떠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빽빽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빽빽이가 빽빽? 예, 빽빽이가 뭐냐면 반성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고객의 대형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이게 나이 30, 40 먹은 사람들한테 쓰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애들 정말 장난 같은 일이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저는 이제 갑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두 분 사장님이 겪은 이런 엄청난 갑질도 있지만 이게 뭐 가불 관계가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KT든 하이마트든 정규직 직원이 KTCS 직원 최저임금 받는 직원한테 실적을 슈킹해 간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실적을 슈킹해 가는 직원들이 특별히 뭐 인성이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오랜 관행으로 이게 문화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은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하려면 실적의 일부분은 당연히 이 원청들 여기 두 분 사장님이 사실은 이렇게 깎아갖고는 안 되는데 단가 이렇게까지 깎아갖고 내가 이게 안 되는데 하는데 해마다 깎으라고 하고 그게 관행 비슷하게 돼가지고 안 깎으면은 안 되는 것처럼 네. 아주 이게 작은 생활에서조차 우리 사회가 이제 갑질이 되고 아마 이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거대한 갑질 못지않게 좀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갑질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한번 좀 깊은 성찰을 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그 기업 뭐 그냥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진짜 정말 생활 속에서 겪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 정도 수준이구나.
대한민국 대기업들 참 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제도 개선 그렇죠. 입법으로 좀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당장 당하신 피해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보전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그들은 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들은 척도 안 하고 있고 참 걱정입니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좀 말씀을 하셔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장님 기대를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저는 한 두세 가지로 얘기를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은 국민 공적자금 4조 5천억으로 살아난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이런 갑질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머지 하나는 네. 공정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저는 끝까지 이걸 밝힐 겁니다. 네. 이거 밝혀줘야만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하도급들이 피해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공정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신임 김상조 위원장이 네. 대통령께서 임명하셔서 위원장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개혁을 하기 좋은 시기예요. 이 시기가. 네. 그렇죠. 촛불혁명 이후고. 예. 예.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걸 저는 사견인데요. 공정위 내부가 70%가 썩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도 이 혁신을 하기에는 부딪히는 너무 거죠. 관료들의 어떤 그 벽이. 행정의 벽이 개혁을 높다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70%가 선생님 표현대로 예. 썩어 있기 때문에 김상조 혼자만 교수 같은 그렇게 개혁적인 인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할 때 네. 우리 사회 분위기가 한성대학교 교수 김상조 교수는 대기업의 저승사자다 이래가지고 많이 좋아들 했어요. 네. 진작 지금에 와서 보면 공정위 안에 있는 빈대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지금 공정위부터 좀 어떻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대기업들의 갑질 관행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의 주셨어요. 저희들이 공정거래 회복 국민운동본부가 네. 그래서 발족이 되는 겁니다. 공정위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공정위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가 새롭게 구성된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해관 선생님, 네. 그 지금 그 공정위가 이렇게 썩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경제검찰로서 역할도 못 하고 있고 이러니까 하도급 업체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해주셨어요. 이 공정위 개혁이 당면의 과제이긴 합니다만 그밖에 다른 제도 개혁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대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거의 무슨 천하무적 같은 수준이어가지고요. 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지 않는 한 갑질은 안 없어진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기업들이 IMF 이후에 주로 성장하는 방식이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무슨 새로운 걸 투자해갖고 크게 산업을 일으켰다든가 이런 게 없어갖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엄청난 불황에 빠져갖고 소득주도 성장까지 온 건데 네. 그 비용 절감의 핵심이 하청업체 돈 안 되는 걸 하청업체로 떠넘겨서 아웃소싱 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갑질을 해갖고 비용 절감을 말이 비용 절감이지 대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지만 하청업체 입장에서 아주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이런 지경이 된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기업 직원들을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옛날에 뭐 우리 사회에 갑질이 없었냐면 약간 애교 섞인 갑질 같은 게 예전에도 많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직원들 회식하는데 하청업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아유 뭐 직원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이래갖고 이제 그 회식비 내게 만들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 이런 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상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내용으로는 아주 구조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면서 하청단가 인하한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원청 직원들, 대기업 직원들은 사실은 갑질 잘하는 친구들이 실적을 올립니다. 이게 참 아픈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 같기도 해요. 하청업체 사장님한테 전화해갖고, 뭐
우리 술 먹는데 술값 좀 내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꾸로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가고 일 더 하게 만들고 이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승진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피도 눈물도 없이 하청 다 깎고 갑질 잘하는 친구들이 승진을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한 20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도 자꾸만 그 이제 두 분이 정말 생생하게 겪고 계신 대로 아무리 아래에서 현장에서 그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해도 위로 올라가질 않죠. 예. 그리고 오히려 한 축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갑질 잘하는 직원들이 그 기업 내에서도 두드러진 실적을 내는 시스템이 장착되고 한편에서는 이걸 규제해야 될 규제 당국과 이렇게 뭐 사바사바 잘 지내갖고 규제의 칼날을 피해 나가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이런 감독기관의 칼날을 피해 나가게 역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결과가 한편에선 갑질 잘하는 친구들, 한편에선 법무팀입니다. 네. 그래서 돈 버는 게 갑질 잘하는 직원과 변호사들이죠. 이게 우리 기업이 한 20년 성장하면서 지금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이제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이런 원인이다.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말 공익제보 제대로 하면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대기업 다니는 직원들이라면 자기가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해갖고 사실이기만 하면 엄청난 징벌적 배상을 대기업한테 물리고 그 공익제보한 직원한테는 상당한 정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제도 도입되면 저는 갑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 호부사, 호루라기 재단에서 하는 이런 것이 좀 단순하게 뭐 공익제보한 사람들 뭐 이렇게 용기를 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 사회 아주 정말 갑질이라는 건 너무나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근절하는 아주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그 남창식 사장님인가요? 네. 과거에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는데 우수기업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경영 능력이 뛰어났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럼요. 대기업 갑질 때문에. 그 자동차 부품 회사. 그러니까요. 예. 골프 티켓 끊어달라. 외상, 술집 외상값 갚아달라. 우리는 협력사가 아니라 노예였다. 노예였다. 이런 유가족들의 얘기를 또, 유가족들이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데, 문제 지적을 하는 달을 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질을 자르려고 하는 문화가 너무 깊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적폐청산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여전히 뭐 비리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우리 사장님들 겪고 계신 문제들 또 KT에서 다 얘기 있는 것들 종합해 보면 도처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왜곡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너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사실은 입법이에요. 그렇죠. 입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만들어서 뭔가 잘못하면 기업이 막 100배, 200배 책임질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그놈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재벌만 좋은 나라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 손해배상도 못 받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스스로 폐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국민들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까요? 끝으로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검찰에서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 검찰 전화가 02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안 받았어요. 근데 몇 차례 똑같은 번호가 이렇게 네 차례, 5차례 이렇게 연락이 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받았더니 검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일강정밀 대표가 맞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찰에 나와서 좀 진술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가능하시겠는가?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검찰이 과거에 그 공정위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 언제 압수수색 말씀하시죠? 최근에 최근 한 서너 달 전에 예, 압수수색했죠. 예.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마 제 회사 이름과 이 핸드폰 번호가 이제 이렇게 압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검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 공정위 하우스를 불태워버려 달라. 이거 그러고 새로 짓지 않으면은
방역만 해서는 농약을 적게 묻은 기생충은 또 살아날 거다 이거. 이 또 살아난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조사를 받았냐면은 인사에 대한 조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에 갑질이 뭐가 있느냐 하는 조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임원진만 이제 구속이 돼 있죠. 구속이 되고 저희와 같은 담당 조사관들은 네. 가서 진술만 하고 조사만 받고 그랬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게요. 우리나라 갑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정위가 있어서 갑질이 없어져야 되는데 공정위가 있어서 갑질이 양상이 계속되어 가는 거예요. 그건 막아야 되겠다.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공정위 출신들이 대형 로펌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공정위 출신들이 대기업의 임원으로 가기도 하고 다 로비스트로 그러니까 삼각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공정위, 대기업, 로펌 삼각관계를 이루는 거죠. 이게 원래 그 취업 제한 네. 조치가 있어서 원래는 안 되게 안 되어 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매년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긴 합니다만 또 되풀이되는.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취업하면 안 되는데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뭐 몇 년 이하의 강력한 징역, 처벌. 얼마 이하의 벌금, 추징금 얼마 그 이렇게. 로펌에 뭐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야죠. 그런 제도 개혁이 안 되니까 그냥 늘 솜방망이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촛불혁명을 우리가 왜 했을까? 대통령 얼굴 하나 바꾸려고 촛불혁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나라답게 근본적으로 새로 바꾸려면 그냥 대통령만 바꿔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처에 있는 적폐들을 정말 제보, 공익제보를 통해서 고발하고 이걸 통해서 사회개혁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 들을까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아직도 많기는 한데 그냥 몇 마디 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제보 쉽진 않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자리도 그렇고 뭐 언론을 통하고 정의당 증언대회까지 나가면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뭐 보복을 하라면은 뭐 명예훼손 뭐 얼마든지 뭐 하라고 하면은 뭐 저는 상관이 없지만 그냥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너는 지져라 뭐 이런 식의 대응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제보를 뭐 이런 식으로 출연도 하고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물론 밧줄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힘드실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제도적으로 보호가 된다면 뭐 더 활성화가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27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제 또래는 대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이제 막 취준생 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하도급 갑질만 없어져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노래하잖아요. 일자리 창출. 그거 해결됩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대기업만한 복지나 혜택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건 만들어줄 수 있고요. 대기업 갑질, 뭐 하도급 갑질만 아니라면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이제 그 청년들을 이렇게 감쌀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을 것이며 제가 공정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물론 이런 수도권 지역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몰려있다 보니 서울 사무소에만 일거리가 집중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게 부당하다고 그러면 그게 힘들면 각 지역 사무실에다가 배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비율로. 그러면은 이런 저 같은 민원인들이 조금 덜 기다릴 수도 있고 저는 심지어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저는 증언대회 때도 얘기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도 있고 저는 아침 알람 소리가 뭐냐면은 업체들 독촉 전화로 아침에 일어나요. 뭐 공정이 언제 해결되냐, 공정이 언제 소식이 있냐. 이분들은 공정위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이 될 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다 아시니까. 제가 어떻게 당했는지 다 아시니까. 반반이에요. 한 분들은 이제 온갖 법적 조치, 압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고 저한테 다른 반의 분들은 같이 힘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좀 견디고 있고 제가 엊그저께 저희 공장 사무실 월세로 쓰던 공장을 정리를 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기름값도 처분하면서 공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부담을 해서 왔는데 공정위의 진짜 불만이 뭐냐면 제기가 안 돼요. 해결이 돼도. 근데 바라는 건 원상복구라도 그냥 이 사건이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인데 공정위에서 근데 왜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제도가 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처럼 얻어 터진 애는 따로 있는데 왜 깽값은 국가가 가져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김상조 위원장이 뭐 3배 손해배상, 뭐 보복행위에는 10배 손해배상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입법 오래 걸려요. 맞아요. 지금 저희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어쩌고요? 참 난감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먼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너무 힘들다고 당장 우리가 너무 괴롭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재벌 대기업들은 들은 채도 안 하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공정위가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끝으로 이해관 선생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 내부 고발 혹은 공익제보라는 게 이제 너무 큰 것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걸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순실 재단 문제라든가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것도 그 훌륭한 공익제보지만 우리가 생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자잘한 갑질, 법을 어겨가면서 힘있다고 갑질하는 거, 이런 것에 맞서는 것도 훌륭한 공익제보고 내부 고발이고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만든다라는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호루라기 재단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억울한 일 있으실 때 주저없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연속 홍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외부에 지금 이 유행어가 되는 말이 하나하나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쏘았고 국민도 쏘았고 갑질당한 하도급들도 쏘았다. 이런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촛불혁명 당시에 쏟고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대통령한테도 쏟고 국무총리한테도 그러니까, 쏟고 군수한테도 쏟고 다 쏘았다. 그러니까 임명한 대통령도 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거는 안 되죠. 우리가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이 방영이 되면 만도기계,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그리고 어디죠? DA 테크놀로지. DA 테크놀로지. 거기가 주적입니다. DA 테크놀로지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반론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반론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소통하시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법을 좀 모색하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는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과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여러 선생님들하고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한 것 같고요. 함께 하실 분들 지금 자막에 나가는 대로 호루라기 재단 통해서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는 5회차 때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